황금, 그것은 역사상 인류가 가장 갖고 싶어했던 재물이다. 매혹적인 노란색의 금속. 황금은 수많은 제국을 일으켜 세웠고 여러 문명을 파멸시키기도 했다. 땅속 한가운데서 맨 처음 꺼내진 이래 황금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졌고 살인과 죽음이 잇따랐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 로마의 시인 베르길레우스는 황금에 대한 집착을 저주받은 목마름이라고 칭한 바 있다. 그 뒤 1500년가량 흐른 어느 날 이탈리아의 한 탐험가가 신세계를 발견했고 황금을 향한 무자비한 집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는 하나의 문명을 사라지게 만들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492년 8월 3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항로를 발견할 여행에 닻을 올렸다. 아시아로 갈 뱃길을 찾아 나서면서 콜럼버스는 자신의 운명을 숙고했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느님 아버지, 그 전지전능하신 손길로 제가 황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항해를 시작한 지 2달 후인 10월 12일 사람이 사는 섬 하나를 발견하자 그는 그 섬을 스페인의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라 여왕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딛고 서 있던 그 땅이 바로 아메리카라는 사실을 몰랐던 콜럼버스는 인도의 서북부 지역인 줄로 굳건히 믿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원주민들을 만나자 맨 처음 느낀 것은 그들이 황금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1492년 10월 13일 토요일, 그들이 면화로 뽑은 실타래며 앵무새, 연, 기타 재고해보기조차 지겨운 잡다한 것들을 들고 와 거래를 청해왔다. 나는 황금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단호히 주장하느라 애를 먹었다. 나는 그들 중 몇이 코에 구멍을 뚫어 금붙이를 매단 것을 보았던 것이다. 스페인의 페르난도와 이사벨라는 황금을 원했어요. 그들은 황금을 실어올 통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풍족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콜럼버스로 인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전쟁 직전까지 이르렀다. 로마 교황청은 40여 년 전에 인도를 포르투갈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바 있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이 그곳에 간 적조차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교황청은 두 나라가 가톨릭 국가임을 강조했던 것이죠. 따라서 두 나라는 싸움을 피하고자 교황한테 갔습니다. 스페인 측이 유리했다. 새로이 선출된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스페인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하나의 선을 그을 것을 천명했고 그로 인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토가 결정되었죠. 그 칙령으로 인해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동쪽 한귀퉁이, 즉 오늘날 브라질을 제외한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그 뒤로 스페인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교황의 신대륙 분할은 전쟁의 불씨가 됐으나 곧 유럽의 미 대륙 정복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됐다. 신세계 최초의 정착지 가운데 한 곳인 섬에 스페인령 식민지가 건설됐다. 스페인 탐험가들은 거기서 황금을 찾아냈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 금을 캐냈다. 그 황금은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 왕에게 보내질 것이었다. 그중 일부는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홀의 성당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스페인 왕과 왕비가 알렉산더 교황에게 감사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15세기, 즉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엽에 새 천장이 덧붙여졌고 그 천장은 황금으로 장식되었는데 그 황금은 신세계, 즉 아메리카 대륙에서 맨 처음 유럽으로 가져온 황금 중 하나였던 겁니다. 성당의 그 천장을 보면은 그 천장 중 일부는 순금으로 도배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콜럼버스는 1506년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갔던 곳이 아시아라고 믿었다. 그는 스페인 세비야의 정교한 무덤에 안장됐다. 한 탐험가가 죽어갈 그 무렵 수천 명의 인디언들이 축복조차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 열악한 생활 조건과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 옮겨진 질병으로 인해 참담하게 죽어간 것이다. 1518년 무렵 원주민의 인구는 10만 명을 헤아리던 숫자가 3천 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황금이 스페인으로 흘러들어가는 동안 이런 추세는 멈추지 않았다.
역사상 무지막지하게 황금을 추구한 최상의 본보기는 스페인 페르난도 2세가 제독들을 남아메리카로 보내며 황금을 가져와라, 운 좋게 구해오면 좋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황금을 찾아오라고 홍기한 그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왕의 명령대로 믿다니 슬프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들은 갖가지 동기를 갖고 왔습니다. 신의 영광을 위해 원주민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고자, 스페인의 영광을 위해 군대의 영예를 위해 영토를 확장시키고자, 또한 탐욕으로 황금을 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피사로, 이 무식한 탐험가도 무자비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정복자로 알려진 피사로는 스페인에서 정복자로 새로이 양성된 인물이었다. 그도 다른 정복자들처럼 중앙아메리카에서 10년을 머물렀다. 1523년 그의 나이 48대 그는 원정대를 이끌고 나갈 준비를 마쳤다. 피사로는 말했지요. 진리를 존중하긴 하지만 원주민을 개종시키러 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은 황금을 찾아가는 거라고요. 피사로는 9년간 탐험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았다. 남아메리카의 서쪽 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식민지를 건설했고 원주민들을 개종시켰다. 많은 원주민이 스페인의 통치에 굴복했다.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살해당했다. 정복을 정당화해주는 법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케데미엔토였습니다. 라케데미엔토라는 것은 스페인이 어딘가에 도착해서 그곳을 정복하려고 할 때 먼저 성경을 읽도록 강요했는데, 그게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킬 합법적인 구실이 생기는 것이죠. 상대방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남아메리카를 통틀어 이 마을 저 마을로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원주민들의 황금을 훔쳐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황금을 위해 원주민의 노동력을 빌어 야금을 할 기회까지 얻은 거죠. 어떻게 그것을 정당화시킨 걸까요? 어떤 정복자들은 그들이 단지 이교도란 이유만으로도 정복 사업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황금을 찾던 피사로는 안데스 산맥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황금 제국에 대한 소문에 자극받아 황금 찾기에 혈안이 된다. 피사로는 이 황금 제국을 찾는 데 생애를 걸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는 베르난도 왕과 이사벨라 여왕의 손자가 되는 스페인의 새 국왕 카롤 5세의 허락을 받아내야 했다. 1528년 피사로는 페루로 가기 위한 지원을 얻고자 스페인으로 되돌아갔다. 황금 제국이야말로 카롤 5세가 원하는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당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피사로는 남아메리카로 되돌아가 드디어 고대하던 잉카 제국 정복에 착수했다. 황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피사로는 200명의 무장군을 이끌고 지루한 6개월의 여정을 견뎌냈다. 자신들이 파괴한 마을과 살해한 원주민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황금을 훔친 길을 따라서 간 것이다. (1532년 11월 16일) 오후 마침내 그들은 잉카의 수도 카하마카의 외곽지대에 도착한다. 저 멀리 번쩍이는 신기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황금으로 치장한 4만 명의 잉카인들을 보고 그 많은 황금에 놀란 스페인군 중 한 명은 태양이 이글거리는 듯하다고 감탄했다. 황금은 잉카인들이 제사 따위의 의식용 물품을 만들 때 사용됐죠. 이런 용도로는 신에게 공유할 꽃병, 보석 따위가 있었고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물품은 황금으로 만든 잔이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소규모 스페인군을 환대했다. 피사로는 잉카인에게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던 인물을 만날 준비를 했다. 그는 아타후알파 황제로서 국민들은 그를 잉카라고 불렀다. 그 누구도 잉카를 똑바로 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신성한 존재였거든요. 그는 태양의 아들이고 그 어떤 인간적인 잣대도 초월한 존재였어요. 아타후알파는 피사로의 도착 소식을 접하자 잉카인에겐 값진 것으로 여겨진 물건들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말린 놀이며 직조된 옷감 따위를 받자 피사로는 쓰레기를 줘? 이건 모욕이야.
그러며 선물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피사로는 황금을 원했으나 그의 병사는 200대 1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알타후알파를 생포한다면 잉카 제국 전체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피사로는 조약이란 깃발 아래 잉카를 만날 덫을 놓기에 이르렀다. 피사로의 부하들이 금물을 칠한 볏집에 숨어 기다리자 잘생긴 근육질의 30대 잉카 제왕이 뜰로 들어섰다. 스페인군이 아타후알파에게 다가갔을 때 바벌리라는 신부가 왕에게 나아가서 라케데미엔토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자 아타후알파는 신부가 건넨 성경을 움켜쥔 다음에 성경책이 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자기 귀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자 성경을 땅바닥에 내던졌죠. 바로 그 보기 드문 순간에 이르러 잉카인들을 공격하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피사로는 아타후알파에게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잉카 제왕이 성경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기 때문에 잉카 제국과 그 국민들은 종말을 맞고 말았다. 피사로와 그의 부하들은 총기병의 엄호를 받으며 잉카인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나무로 된 창과 방패로 무장한 잉카의 병사들은 스페인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스페인 군대가 도착했을 때 이 점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들은 오랜 전쟁을 치른 군대였죠.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말입니다. 스페인 군대는 아주 잘 조련되었었고 탁월한 군사적 능력에 화포와 철갑과 마필로 무장이 된 데다가 전투 경험이 아주 풍부한 군대였습니다. 말을 탄 무장병은 잉카인들에겐 공포의 대상이었다. 잉카인이 그들을 처음 봤을 때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인 줄 알았죠. 말탄 병사와 말 그 자체를 하나의 존재로 봤던 겁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싸움이었다. 30분 만에 잉카인 5,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스페인인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피사로 자신은 아타후알파를 광분한 병사들로부터 보호하려다 왼손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 외에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 잉카 제국의 황제는 포로가 되자 목숨을 놓고 흥정을 하려 했다. 그는 피사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을 방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줄 테니까 자신을 놓아달라고요. 그는 자기가 서서 팔을 뻗을 높이까지 방 하나 가득 황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잉카인들은 페루 전역에 걸쳐서 그들이 만든 귀중하고 놀라운 각종 황금 예술품들을 계속해서 운반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 쌓았지요. 11톤이나 되는 황금이 방을 가득 채웠다. 정복자 모두를 부자로 만들고도 남을 양이었다. 그 가치를 오늘날식으로 환산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죠. 현재 가치로 50억 내지 60억 달러어치의 황금이 그런 식의 협박으로 모아진 거예요. 아타후알파는 약속을 지켰으나 피사로는 그렇지 않았다. 황제는 그가 잉카인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죄를 뒤집었었고 1년 동안이나 죄수로 갇혀 지내다가 화형을 언도받고 말았다. 잉카인은 인간은 죽으면 부활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했죠. 아타후알파는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죽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왕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1533년 8월 29일 수도승이 황제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는 돈 프란시스코 아타후알파가 됐다. 그는 자기 세례명을 들으면서 그대로 목 졸려 죽었고 그 뒤에 피사로는 그를 화형시켰다.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잉카의 황금 보물들은 녹여진 뒤 스페인으로 실려갔다. 진정 슬픈 일입니다.
무엇이 녹여졌는지 그 내용조차 기록돼 있지 않거든요. 어떤 물건들이 녹여졌는지 기록조차 없는 실정이죠. 모든 것들이 영원히 파괴됐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에 보존돼 있는 콜럼버스 이전의 잔존 예술품을 살펴보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잃어버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손실은 간단히 헤아려지는 게 아니죠. 스페인은 페루를 300년 동안 지배하면서 그들을 노예화했고 도시들을 파괴시켰고 황금을 약탈했다. 그러나 잉카 최대의 보물 가운데 하나인 마추픽추의 신성한 도시는 1911년까지 감춰진 채 보존이 됐다. 안데스의 후미진 곳에 숨겨져 있었기에 파괴를 면한 것이다. 신세계의 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마추픽추는 사방 8km 크기로 엎드려 있는 산을 깎아서 세운 도시이다. 이 성소는 페루가 정복될 때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유적지 가운데 하나다. 그 성벽들은 여전히 잉카의 황금 전설을 일깨워주고 있다. 요즘도 황금이 어떤 산에 숨겨져 있다, 호수 속에 감춰져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등등의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걸 감춘 사람은 잉카인이었습니다. 안데스에는 큰 부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대개 잉카의 병사들이 감춰놓았던 황금을 찾는 바람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들 합니다. 누가 뭐래도 소문의 진상은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 16세기 중반에 스페인은 남아메리카를 정복하여 막대한 부를 쌓음으로써 해가 지지 않는 최강의 제국이 됐다. 스페인으로 유입되는 황금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하나 알다시피 그 거대한 양의 황금은 사실상 녹여진 황금이었죠. 금광에서 캐는 황금이 아니라 약탈한 보물들을 녹여낸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복자들은 필요에 따라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더 많은 황금을 얻고자 했죠. 그 황금은 선적되어 유럽으로 보내졌고 각국은 돈을 내어 황금을 매입함에 따라 스페인은 세계를 지배했던 겁니다. 스페인은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모든 장르의 문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바로 그 양식이란 게 시작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시기였고 덕분에 문화가 꽃을 피운 것이죠. 1556년 카롤 5세는 아들 필리페 2세에게 스페인의 왕좌를 물려준다. 열렬한 구교도였던 필리페 2세는 전 유럽에서 신교를 몰아내고자 했고 이를 위해 미 대륙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금을 이용했다. 그러나 구멍 뚫린 바다에서 금을 실은 배는 공격받기 쉬웠다. 더구나 영국의 유명한 약탈 선장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이들을 노리고 있었다. 아주 공격적인 해적들이나 약탈자가 있다고 합시다. 자칭 탐험가라고 떠드는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목적은 바로 금은 보화를 실은 스페인의 배를 노린 거였습니다. 해적들이 다 그렇듯 그들도 처음엔 용을 그린 무장선이었죠. 여러분이 드레이크라고 칩시다. 그는 어쩌다가 망망대해에서 우왕좌왕하던 스페인 배를 포획하게 됐고 그 안에 보물을 약탈했으며 스페인 선원들을 자기들 배의 노예로 만들거나 죽였습니다. 1570년대 줄곧 드레이크는 스페인의 대형 선박을 공격했고 스페인의 정착지를 공격하여 황금을 노략질해갔다. 드레이크의 존재는 스페인 선원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고 그의 별명은 용을 뜻하는 드라케였다. 드레이크는 그 당시 가장 성공한 해적이었고 여왕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577년 드레이크의 항해를 후원해주기도 했다. 3년간 서쪽으로 항해하던 그는 대담하게 스페인 함대와 정착지를 공격함은 물론 약탈까지 단행했다. 그 항해는 결과적으로 영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세계 일주였다. 1580년 귀환했을 때 그는 영국 돈 50만 파운드가 훨씬 넘는 스페인의 황금을 여왕에게 바쳤다. 필리페 2세는 드레이크의 목을 요구했지만 영국에서는 그에게 기사 자귀를 수여했다. 격분한 필리페 왕은 에스코리알이라는 은신처에 들어가 영국에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에스코리알은 궁전인 동시에 수도원이었는데 1563년 신대륙에서 가져온 황금을 가지고 그 자신이 세운 건물이다. 필리페 2세는 막대한 재산을 그 자신이 아닌 스페인을 위해 썼으며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반 관리처럼 열심히 일했다. 그는 몸소 재산 관리자의 보고서를 읽었고 금광의 수입을 계산했다. 근검을 중시한 그는 옷차림마저도 평범한 수도승 복장이어서 방문객들은 그를 하인으로 오해하곤 했다. 에스코리알의 복도나 기도실에서조차 필리페 왕은 영국 해적과 영국의 신교 문제를 풀기 위해 심사숙고를 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그 당시로서는 모든 해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종교와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관념적인 욕구가 작용한 것으로 스페인 사람들은 특히나 가톨릭주의적인 것들에 깊이 빠져 있었지요. 그의 해답은 황금의 힘을 빈 종교 전쟁으로 영국의 신교도들을 곧장 겨냥한 것이었다. 필리페 왕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군함을 건조할 자금을 댔는데 그 배가 아르마다 즉 무적함대였다. 드레이크가 먼저 공격했다. 1587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소망과는 달리 그는 스페인의 항구 카디즈로 배를 몰아 건조 중인 필리페의 함대에 포격을 가했다. 치명적인 기습 공격에도 불구하고 필리페 2세는 서둘러 무적 함대를 재건했다. 1588년 여름 스페인 함대는 출항 준비를 끝냈고 3만 명의 대병력이 130척의 배를 끌고 영국 해역으로 떠났다. 그들은 부제독이 된 오랜 숙적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의 환대를 받게 될 것이었다. 영국의 각종 포화와 부전 날씨는 스페인 전함에 치명타를 가했다. 무적 함대의 패배를 겪은 필리페는 더욱더 많은 황금을 쏟아부었다. 황금은 힘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스페인 사람들은 그 모든 황금을 신세계에서 유럽으로 가져온 후로는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해답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필리페 2세는 20년 이상 국교에 대항하는 세력과의 성전을 위해 신대륙의 황금을 마구 써댔다. 결국 황금도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그들은 점차 패배했고 바다를 언제까지고 지배하려는 광적인 집착은 사실상 신대륙으로부터의 황금 유입을 봉쇄하게 만들어 자동적으로 스페인의 세계적인 힘을 위축시키고 말았죠. 마침내 황금은 바닥났고 스페인은 파산했다. 막강했던 왕의 영예는 길거리에서 모금을 해야 될 정도로 실추돼 버렸다. 황금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마이더스의 신화와 같습니다. 많이 갖는다고 해서 꼭 필요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요. 소유함으로써 힘이 생기는 줄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마침내 스페인의 황금기를 앗아간 것이다. 그 모든 황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최고의 부국도 못 됐고 결국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했죠. (71세에) 필리페 왕은 이방으로 인도됐다. 자신이 신에게 바친 황금 제단을 바라보도록 말이다. 슬픔으로 몸은 마비되고 한쪽 눈마저 멀어버린 폐인이 된 몸으로 그는 53일 동안 여기 누워 있었다. 결국 그는 나무 십자가를 움켜쥔 채 죽어갔다.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로부터 운반해온 황금이 결국에 가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멍해가 됐던 겁니다. 황금 덕분에 스페인은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 될 수 있었지만은 바로 그 때문에 보다 넓은 바다를 지배하려던 꿈이 좌초되고 말았죠. (1874년 8월) 어느 무더운 오후 말을 탄 한 사람이 깜짝 놀랄 뉴스를 가지고 포트 라라미에 도착했다. 몇 분 뒤에 이 소식은 전신을 통해서 전 미국으로 퍼졌다. 마침내 발견. 커스터가 풍부한 매장량의 금은광을 찾아냈다. 다코다의 거친 지역인 블랙힐스에서
지질학자들이 대규모 금광을 발견한 것이다. 그곳은 예전부터 대평원지대 인디언들의 땅이었다. 블랙힐스는 북부 대평원 인디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라코타와 샤이안족의 땅이죠. 황금이 발견되기 6년 전 미국 정부는 인디안 부족들을 중부 대평원으로부터 이동시킬 조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블랙힐스는 평원이 인디언들에게 신성한 땅으로 간주된 까닭에 많은 인디언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모래 위에 금을 긋는다면 블랙힐스가 포함되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미 합중국과 그 조약을 체결했던 거죠. 블랙힐스가 포함되어야만 했죠. 조약 체결 5년 뒤 블랙힐스 지역에 황금 광맥이 있다는 소문이 떠들었다. 미국 정부는 포병대 중령 조지 암스트롱 카스터를 보내 조사해보도록 조치했다. 그는 셰리단 장군에게서 블랙힐스를 조사할 정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지표면을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황금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카스터는 자기 방식대로 내려왔다. 그야말로 소풍 가는 식이었죠. 1,000명가량의 부하를 이끌고 100대의 포장마차와 기관총 2-3정과 대포 한 대를 이끌고 백마에 올라타고는 악사 16명까지 대동하고서 소풍을 가듯 떠났던 겁니다. 그 위에 황금만을 노린 채굴꾼 2명이 더 따라붙었다. 블랙힐스에 다다르자 횡재를 꿈꾸며 군대와 채굴꾼들이 합류했다. 1874년 6월 30일 프렌치 크레이크라는 지역에서 일행 중 한 사람이 황금 알갱이를 찾아냈다. 이틀이 지난 뒤 카스터는 속보를 써내려갔다. 채산성이 있는 황금이 발견되었음. 내 책상 위에는 피네 머리 정도로 크기가 일정한 순금 알갱이들이 40-50개 가량이나 수집되어 있음. 발견된 금 대부분이 오늘 단 한 개의 성광 접시에서 나온 것임. 황금이 쏟아진다는 뉴스가 타전되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황금이 매장돼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블랙힐스로 가고자 아우성을 쳤고, 물론 군대는 그런 사람들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정부가 땅을 사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력을 넣었죠. 자국민들과 싸우기보다는 인디언과 싸우겠다는 거였어요. 필립 셰리단 장군은 조약을 지키고자 애썼으며 부하들에게 마차를 불지르고 장비들을 파괴한 뒤 주모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은 채굴꾼들에게 어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채굴꾼들은 군대가 그곳을 떠나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 언덕을 아직 정복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바보 같은 몇몇 야만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그냥 놔둬야 한다고 말한다. 남아메리카의 잉카인과는 달리 북아메리카 대평원의 인디언은 황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황금이었는데도 말이다. 평원의 인디언들에겐 들소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 전체가 들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죠. 들소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주거지이며 옷까지, 음식은 물론 종교까지요. 인디언들에게 들소가 생필품임을 미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들소를 박멸시키면 인디언 역시 멸종되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군대는 들소 사냥꾼들에게 무기를 마음대로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들소 사륙을 부채질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들소 역시 백인들의 탐욕에 희생되고 말았다. (1875년이) 되자 블랙힐스는 채금자들로 넘쳐났다. 정부는 조약 수호를 강요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 땅을 인디언에게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인디언은 거절했다. 미국 정부의 호의적인 인디언들조차도 블랙힐스는 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875년 대다수의 인디언들은 보호구역으로 순순히 들어갔고 미친 말이나 안전소 같은 이름의 극소수 인디언들과 그들의 패거리만이 남아 있었죠.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쏴 죽이는 등 괜히 문제만 일으키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고자 했고 그에 반하는 어떤 협상도 거부했어요.
이에 따라 1876년 봄 미국 군대는 미친 말과 안전소를 추적하여 황금이 넘치는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보호구역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블랙힐스에서 맨 먼저 황금을 찾아냈던 조지 커스터 중령이었다. 커스터는 호언장담했다. 제7포병대만으로도 모든 인디언을 미 대륙에서 내쫓을 수 있습니다. 1876년 6월 25일 커스터의 수색대가 리틀비콘 강둑 저 멀리에 있는 인디언 마을을 발견했다. 리틀비콘 강가의 인디언 수경지에는 인디언이 10,000명쯤 있었는데 당시로는 대규모의 수경지여서 조랑말 무리만도 어림잡아서 25,000필 정도는 돼 보였습니다. 그들은 커스터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고 커스터 역시 그들이 평온의 인디언들이 늘 해오던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양측 모두가 허를 찔렸다고나 할까요? 그해 여름 미군이 공격을 하자 그들은 달아났고 전처럼 반격도 해오지 않았어요. 인디언들은 단 30분 만에 커스터의 부대를 소탕했다. 리틀비콘 강의 전투는 서부 개척 역사상 인디언이 거둔 가장 큰 승리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미군은 복수를 감행했죠. 리틀비콘 전투에 가담했던 인디언은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1년 내에 단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이제 블랙힐스는 백인들의 황금 탐색을 위해 깨끗이 정리가 됐다. 백인들이 그 광물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인디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언덕에 돈벌이가 있다는 것을 인디언들은 먼 훗날에야 깨달았던 거죠. 블랙힐스 인디언들은 북미에서 황금이 가장 많이 매장된 꼭대기 위에 살아왔던 것이다. 한때 신성했던 그 땅은 홈스테이 금광의 부지로 바뀌어 미국 역사상 가장 풍성한 금 생산지가 됐다. 미국 정부가 블랙힐스를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하겠노라고 했으나 인디언들은 아직까지도 이를 거절하고 있다. 조상들의 신성한 땅을 잃은 손실을 백인들의 황금으로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886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금은 별 볼 일 없는 네덜란드 식민지를 순식간에 아프리카 최고의 강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발견이라는 것은 딴 일을 하다가 우연이 되기도 하는데 남아프리카의 경우도 바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전 세계에서 이제껏 생산된 황금의 절반 가까이가 남아프리카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곳은 다조의 깃털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는데요.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몰려와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어요. 황금을 찾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황금이 발견됐을 무렵 남아프리카는 불안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그보다 6년 전 네덜란드어를 쓰는 보어인들은 대통령 폴 크루거의 지배 아래 대영 제국과 대항하여 독립을 지켜냈다. 그 지역은 이제 보어인들의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영 제국 식민지인 케이프 콜로니로 양분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남아프리카에 진출한 영국은 그곳을 절반밖에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나머지는 보어인들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나 보어인 지역에서 황금이 발견돼 영국인들이 밀려들자 이 조그만 나라는 위협을 느꼈다. 그들은 거대한 황금의 땅 위에 앉은 셈이었죠. 그러다 갑자기 수천 명의 사기꾼과 보물을 찾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제 영국의 관심은 자국민과 금광을 보호하는 데로 기울었다. 그곳은 네덜란드인의 지역이었지만은 본래 거기다 투자를 한 것은 다름 아닌 영국계 주민이었습니다. 크루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내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물렸습니다. 보호인들과 그 이웃에 사는 영국인들 간의 9년에 걸쳐 긴장이 쌓여만 갔다. 그러던 중 1895년 영국령 케이프 콜로니의 행정수반 세실 로디즈는 전쟁을 벌이기로 작정했다. 개인적으로 드넓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관리한 로디즈는 크루거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600명의 용병을 파병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로디즈의 용병은 참패를 당하고 만다. 1899년 9월 어느 날 영국은 광산업자들의 이익과 황금을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남아프리카에
10,000명에 달하는 원정군을 파견했다. 그해 10월 12일 보호공화국 대통령 크루거가 선제 공격을 명했다. 6,000명의 보호 군대가 킴벌리와 마패킹 지역의 영국인 거주지를 장악, 그들을 임시 수용소로 몰아넣기에 이른다. 7개월분의 양식만 들고 쫓겨난 사람들 중에는 처칠 수상의 숙모 사라 웰슨도 있었는데, 사라는 의연한 태도로 영국에 편지를 보냈다. 오늘 아침은 말고기와 소시지였고 점심은 다진 당나귀 고기와 메뚜기 수트예요. 잘 지내요? 그의 낙천성은 보상받게 된다. 더 많은 영국군이 남아프리카에 파병됐고 영국인 거주지의 포위망은 풀리게 된다. 적개심이 싹튼 지 9달 만에 승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1900년 5월이 되자 야전사령관 프레드릭 로버츠 경과 호레이쇼 키치너가 이끄는 46,000명의 영국군이 보호공화국의 수도 요하네스버그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금광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 황금은 대영 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했으며 국가의 경제적인 면을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그 밖에도 이유는 많죠.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선 전투원, 전장 등 뒷받침돼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압도적인 숫자의 영국군에 포위당한 크루거는 로버츠에게 제안을 했다. 자기들을 조용히 떠나게 해준다면 요하네스버그와 금광을 넘겨주겠다고 한 것이다. 보호인들의 사보타지를 우려한 로버츠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로버츠는 말했어요. 금강과 채금장치 따위는 어찌되었든 간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으리라고 말입니다. 어쨌든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로버츠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황금이 필수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1900년 5월 30일 중무장한 12,000명의 보호군이 요하네스버그 외곽과 그 주변 언덕으로 진격해왔다. 다음 날 영국군이 진격해 도시와 금광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야전사령관 로버츠는 전쟁이 끝났음을 알렸다. 그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군사적인 문제로 참여한 참관인들에게 그 유명한 최후의 연설을 했습니다. 미군들, 독일군들, 그리고 일본인들 혹은 프랑스인들에게 말했죠. 지금은 1900년 6월입니다.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려서 저도 기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청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나 보호인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 영국은 황금을 움켜쥐었으나 보호인에겐 남은 무기와 기동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훈족과 유목민족의 시대 이래 최고의 기마인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말 안장 위에서 자라다시피 했습니다. 보호인들은 몸을 쓸 수 있는 남성이면 16세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차출해 게릴라전을 펴기 시작했다. 보호군 특공대는 아무 곳이나 공격했고 느닷없이 나타나 번개처럼 사라졌다. 보호인들은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적이었어요. 통일된 제복이 없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계속 이동했죠. 전투를 벌이고 나면 흩어져서 자기들 농장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전쟁은 주민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최초의 전쟁이었고, 전쟁 중에도 세금을 걷어서 쓰고 양쪽에 세금을 내던 주민들은 영국 쪽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전쟁이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보호인이 2년간 영국을 괴롭힌 탓에 영국은 돈과 병력을 더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 1901년 무렵 영국이 보호군 병력의 10배가 되는 50만에 가까운 군대를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됐고 영국은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크게 동요된 영국은 전술을 바꿔야만 했다. 그들은 농가를 불태웠고 농작물을 파괴했으며 가축들을 죽였다.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10,000명도 더 되는 보호인 부녀자와 어린이들이 한 곳에 수용됨으로써
수용소라는 용어가 역사상 최초로 생겼을 정도였다. 영국은 그 전쟁에서 새로운 전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까지 전쟁에 연루시킨 것이죠. 이로 인해서 수용소라는 게 생기게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수용소에 감금되었죠. 단지 그렇게만 했는데도 전투 중인 적병에게 그 어떤 저항도 펼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집단 수용소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16세 이하의 어린이 2만 2천 명가량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던 것이다. 이는 전장에서 희생된 양측 군인의 수를 다 합한 것보다도 많은 숫자였다. 마침내 1902년 5월 31일 보호인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3년간의 처절한 투쟁을 마감했다. 보호인이 패배함으로써 대영 제국은 남아프리카가 1948년 마침내 독립할 때까지 남아프리카의 황금을 계속 채굴할 수 있는 길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금값은 치솟을 대로 치솟았다. 남아프리카에서 지금껏 발견된 황금은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 까닭에 그곳은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금강 채굴 산업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영국 정부는 전쟁에서 꼭 이겨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남아프리카 금강에서는 연간 10억 달러치의 황금이 채굴되고 있다.